네, 가계 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대출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요건은 완화하고 우대는 확대되는데요. 이 대출 규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음 달부터 이 가계대출이 확 달라진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정부가 뭐 대출 규제나 규제 완화나 정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보면은 DSR 규제는 강화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네. 먼저 그 배경을 짚어볼까요? DSR 규제를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1단계, 2단계까지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2단계가 시행이 돼서 기존에 이미 빚이 2억 원 이상 있는 사람은 본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의 40% 이상은 원리금 상환에 쓸 수 없게 해라. 즉 2억 원의 빚이 있다라면 추가로 대출을 받는데 그만큼 제약이 따른다는 뜻인데 이게 7월부터는 기존의 빚이 1억 원 이상인 사람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용대출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대출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한도가 좀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왜 이런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느냐. 가계부채가 워낙 무겁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계부채 총액이 대략 1,900조 원 정도 되고요. 네. 만약에 기업까지 부채를 더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대략 3,500조 원에 가깝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지금 무한정 대출을 늘렸을 때 우리가 차후에 이른바 시스템적 리스크라고 하는 금융기관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DSR 규제는 해오던 대로 이제 규제 강화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고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고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실수요자의 대출 요건은 반면에 완화하기로 됐는데 어떤 내용이 좀 있나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애 최초로 집을 산다. 그러면 소득이나 지역과 무관하게 얼마짜리 집을 사든 LTV를 표면적으로는 80%까지 완화해 주겠다.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게 명목상의 정책인데요. 사실상 한도가 6억 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떤 집을 사든 60% 이상, 그러니까 80%까지 해준다 이렇게 보시기는 어렵고 최대 6억 원까지도 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보다 정확합니다. 지금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아예 그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생애 최초이고 세대원 중에 아무도 한 번도 등기상에 본인 집을 가진 적이 없다. 그런 가정이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 얼마짜리 집을 사든 6억 원까지는 대출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한 가지는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수도권.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가격을 고려해 볼 때 6억 원이 80% 기준에 충족을 하려면 집값이 7억 5천만 원 넘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6억 원까지는 빌려준다고 하지만 15억이든 20억이든 원하는 집을 사라라고 얘기하는 건 나머지 9억 원은 본인이 현금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게 명목상으로는 LTV 규제를 굉장히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평균 집값이 거의 10억 원, 11억 원,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서울에서는 그 가격에 맞춰서 집을 구하는 게 제한적일 수 있고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수요에 부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예전에 보면은 뭐 소득이 부부 합산 몇 천만 원 네. 이하면은 이게 안 되고 했었는데 소득도 상관이 없는 네, 건가요? 소득 지역을 다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작 부동산에 갔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매물이 존재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평균 84제곱미터의 집값이 지금 대략 12억 8,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 규제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4억 3천만 원, 그러니까 최대치까지 여러 가지 대출 규제를 다 충족했을 때도 그만큼밖에 대출이 안 되는데 만약에 생애 최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조건을 충족한다라면 6억 원까지는 대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2억 8,500만 원에서 6억 원을 대출 받는다고 한들 생애 최초로 집을 구하는 아마도 나이가 좀 어릴 가능성이 있는 그 구매자가 나머지 7억 원에 가까운 돈을 구할 수 있을 거냐. 이거는 좀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몇 억 계속 말하다 보니까 현실감이 없는데 그렇죠. 정말 진짜 뭐 7, 8억도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렇죠. 실제 이제 대출받고 하는 네. 입장에서 좀 실효성 있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금리가 굉장히 높다. 네. 이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겠죠. 지금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우대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는 가정하에 고정금리 대출 최상단이 8%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거기까지 가지 않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만 명목상 거기까지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게 현재 추세라고 보면 이런 상황에 6억 원 이상이 되는 돈을 충분히 빌려서 내가 상투일지도 모르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겠다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은 정책의 의지를 표명하되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 효과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앞서 이제 정부가 DSR 규제 강화가 가계 빚을 잡기 위해서라고 네.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LTV 규제를 완화해 버리면 또 이게 가계대출 증가율이 오를 것이다, 증가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좀 상충되는 게 아닌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렇죠. LTV 규제를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생애 최초는 80%까지 그리고 정상화라는 단어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꾀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줄어든 데다가 금리 부담이 커서 많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한도를 6억 원으로 캡을 씌워둔 상태이면 이게 형식적으로는 LTV의 대폭 완화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이 내용 면에서는 사실 전 정부하고 크게 다른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DSR 규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은 이게 조삼모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좀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네. 서울 수도권의 집값 하락이 좀 이어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전망이 필요하지만 과거의 사례에 비춰보면 경기가 이렇게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들 때는 한 3년, 4년 이렇게 고전을 하다가 길게 봤을 때 10년 이상의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해서 지금 당장은 금리가 오르고 사람들이 상투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지역별 양극화를 시작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10년 이상 향후에 정말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유보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물가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식용유, 밀가루 다 오르고 있어서 정부가 이 13개 수입 품목에 대해서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식품 물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외식 물가도 지금 수치로 나온 게 5월 기준으로 보면 이게 9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것들, 밥상에 올라가는 것들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좀 낮춰보겠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공급량을 기록적으로 늘릴 수도 없고요.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는 것들이 제법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할당 관세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게 외국에서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올 때 국내 시장 교란이 예상이 되면 140%까지 관세를 높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면 40%를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분간 여기에 할당 관세 세금 안 받는다 이런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식용유, 밀가루, 돼지고기, 특히 축산물에 대해서 이 관세를 낮춰주겠다 이 부분에 좀 밑줄을 그으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5월에 우리 소비자 물가가 5.4% 올랐다. 거의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네. 농축수산물 물가가 4.2% 올랐거든요. 1년 전 같은 달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농산물 가격은 5월에 그 1년 전 같은 달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와요. 하지만 축산물 가격이 12.1% 급등을 합니다. 특히 돼지고기 같은 것들은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수요가 늘어나고 캠핑 또 휴가철로 가면 점점 더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아예 캐나다산 돼지고기 이런 것들도 관세를 당분간 붙이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매일매일 직면하게 되는 밥상 물가의 고통을 좀 줄여주겠다. 두 번째는 외식 물가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원재료 가격을 좀 줄여주겠다. 세 번째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 이런 것들의 그 관세를 좀 낮추거나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겠다. 일시적으로요. 해서 이런 것들이 산업과 그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그 실질적인 고통 지수를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이번 정책의 그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정책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제 승용차 개별 소비세가 이제 개소세가 이달 말에 종료할 예정이었는데 30%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개소세 인하는 만약에 차가 제때제때 인도가 된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소비를 반짝 늘릴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차가 제때 인도된다는 가정하에 지금을 차를 사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차가 오래 잘 팔리겠죠. 그러면 내년치 수요를 당겨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를 오래 사고 내년에 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경기가 아주 급냉할 때 쓰는 극약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생각해 보시면 금융위기 때, 경기 침체기 때마다 등장하는 그런 대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문제는 차가 제때 인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금 사려고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 전반적으로 기름값이 너무 비싸죠. 네네. 그래서 수요를 좀 제약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세금을 낮춰준다라고 하면 내년에 사야지 아니면 후년에 바꿔야지 이랬던 분들이 올해 사볼까 이렇게 생각은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자동차냐 품목도 좀 궁금하실 텐데 자동차는 전후방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부품도 3차, 4차 협력사들까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달려있는 생계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눈에 띄게 통계가 좀 늘어나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선택하는 방법인데 자동차 업계나 소비자 양쪽을 겨냥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인도가 되느냐, 차에 넣을 수 있는 기름값이 안정되느냐 여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거의 신차를 받으려면 1년 넘게 기다려야 된다는 말도 네. 나오고 있어서 대책의 효과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계속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물가 상승 전망을 또 높였는데 네. 하반기 그 물가 흐름을 좀 전망하신다면 어떤 상황이 이어질까요? 지금은 한국은행이든 어디든 그리고 해외 기관이든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가격이라고 본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된다 이래버리면 완전히 상황이 뒤집힐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것 이외에 물가를 내릴 수 있는 뾰족한 요인이 없습니다. 단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공급망의 훼손 때문에 이 공급망 회복을 해야 한다. 그런데 생각보다 지연된다. 이 상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망을 완전히 훼손하는 큰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물가 상황이 당분간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은행도 그래서 6월, 7월로 가면 물가 더 오를 수 있다. 또 휴가철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휴가철 수요면 서비스 요금이나 아니면 항공요금 이런 것들에 좀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름 지날 때까지는 상당히 고물가를 체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주 단적으로 보면 계절 과일 같은 것들도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작은 과일, 저렴한 과일 이쪽으로 수요가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증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미국 뉴욕 증시가 지난밤에는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 뭐 바닥을 찍고 상승이 좀 흐름이 변환된 거냐 네. 이런 추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기엔 좀 이를 것 같고요. 일단 뉴욕 증시만 놓고 볼 때도 6월에만 10% 이상 급락했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에 워낙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뭐 이거 증권가에서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죽은 고양이도 워낙 높은 데서 떨어지면 한 번은 뛰어오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과거의 사례에 좀 비춰보면 우리가 흔히 베어마켓이라고 하는 약세장에서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10%, 또 많게는 단기간에 20%까지 오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추세로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근거가 좀 희박합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까지 약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릴 거라는 전망 때문인데 그 추세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거든요. 다만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우, 나스닥, S&P 간밤에 2%대 상승을 보인 게 맞습니다만 그 전에 워낙 많이 빠져있기 네네. 때문에 이건 단기간에 워낙 많이 빠진 데에 따른 흔히 증시 용어로 기술적인 반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네. 지난밤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좀 오늘은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바닥이 어디일까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망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오늘 코스피 어렵더라고요. 네. 오늘 코스피 상황 지금 거의 어제 대비 한 2% 가까이 하락한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환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환율과 주가가 뭐 따로 가는 변수는 아닙니다만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역대 최대 규모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3, 4, 5, 6월까지도 적자 4개월 연속 적자가 전망이 되는 상황이니까 달러 벌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전만큼 그 수익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수출은 소폭 줄었습니다만 수입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경기가 다 좋고 환율만 올라간다고 해도 우리 돈으로 자산 가지고 있으면 손해거든요. 그러면 글쎄요, 당분간 주가가 어디에 비빌 언덕을 마련해야 할까. 지금 더구나 또 공매도가 너무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주가 전망을 낙관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투자자분들은 어떤 태도를 좀 유지해야 되는 건지도 알려주시죠. 참 어렵네요. 네. 참 어려운데 지금 아마 특히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지럽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내놓기에도 손실률이 너무 크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물타기로 평단가를 낮추시기에도 위험 부담이 큰데 아주 장기간을 보신다면 저는 조금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게 또 섣불리 물타기 이런 것들을 권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현금도 종목이니까 보유하시고요. 현금 그 자체로 기존에 너무 지나치게 손실률이 높다. 시장 상황 좀 보시고 조금씩 손해폭을 줄여가시는 방법. 이거 외에는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